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회계사무과 이성우 교수입니다. 외환실무 3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3주차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외환시장의 그 참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2학년들 지금 어떻게 지금 개인별로 자기의 그 졸업 후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 일부 학생들은 뭐 편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제법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다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져서 금융기관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여러분 됩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다 다른 사람과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하면 됩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나이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남해 창선이라는 조그마한 섬 중의 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니고 굉장히 그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굉장히 그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산재대학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골서 가려놓으니까 뭐 막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을 허송세월 보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허송세월 보내고 군대를 갔다 오고 막상 3학년 복학을 하니까 뭐 수업의 미래에 대한 그런 난감함,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기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수님, 우리 강용수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인간적인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좀 학문적인 것보다는 좀 인간적인 교수님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언언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골서 뭐 자랐을 때부터 대학에 오게 된 동기, 대학에 왔어요. 1학년, 2학년 때 생활, 또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의 어떤 마음 너무 힘들다. 그냥 대학을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언언을 했더니 그분이 결론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제가 하면 된다는 확신 속에서 휴학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은행도 가고 또 은행에서 대학원 석사 공부하고 또 은행 나와서 박사 공부해서 지금 제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내 40년 전 1987년도 약 20 몇 년입니까? 23년입니까? 아니 23년, 33년이죠. 33년 전 마음, 제가 겪었던 그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양년들을 대하면서 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혼자 고민 마시고 누군가와 의논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교수님이 누군지 그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과 교수님도 되고 또 다른 과에 여러분하고 더 친한 교수님 있다면 그분도 되고 찾아가서 쭉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처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먼 훗날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볼 때 제가 걸었던 그런 길을 여러분들도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고 편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획득해야 되는 그런 것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내가 어떤 취업 자리에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 갔다. 그 만족감, 여러분 그 행복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모두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직장은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것이 좋은 직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거는 좋은 직업, 이거는 나쁜 직업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즐겁게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나를 밥 주지 않고 돈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최근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꿈꾸던 또 다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정말 내가 간절히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제가 열심히 추구했던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금융기관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못지않게 요즘처럼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나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제가 말할 수 없는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기쁩니다. 남은 삶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그런 밑바닥이 제게 왔습니다. 그런 큰 보물이, 그런 큰 보물이 제가 원하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저는 정말 교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 2학년 학생들 반드시 여러분이 바라는 조그마한 일이 달성이 되어서 기쁜 마음을 한번 맛보는 그런 우리 2학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남보다 조금 다른 행동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어떤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득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용기 갖고 여러분이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바라는 바가 옵니다. 저는 그것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참가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참가자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이니까 외국한 은행이 있겠습니다. 그죠? 외국한 은행. 그 외국한 은행은 뭐냐? 외환은행이 외국한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대부분이 외국한 은행입니다. 그렇게 외국한을 취급하는 은행. 그래서 우리나라 1996년 이전, IMF 이전에는 한국은행에서 외국한을 취급하는 은행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은행은 몇 개 지정, 무슨 은행은 몇 개 이렇게 허가를 맡아야 외국한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6년 IMF 이후에 외환 자유화가 됨으로써 외환 수요가 많고 국민 대부분이 외환을 원하니까 뭡니까? 많아야 되겠죠, 은행들이.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한, 모든 지점이 외국한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축협이라든가 농협, 심지어 우체국, 제2 금융권도 외국한 은행, 외국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즉 외환을 외국의 외환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또 외화 예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대부분 은행들이 제1금융권은 전부 다고요. 제2금융권도 일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우리가 외국한 은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외국한 은행들이 외환시장에 참가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외국한 은행이 아니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한 은행이 하면 외환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참가하지 않겠죠. 참가 못하죠. 그래서 외국간 은행은 시장 주도자와 시장 추종자로 나눈다. 주도자는 뭡니까? 주도자는 여기 있죠. 자신의 위험과 책임으로 외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언제든지 외환 거래 요청에 응함으로써 외환 시장을 형성하고 주도해가는 은행을 시장 주도 은행, 그걸 외국한 은행 중에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시장 주도 은행과 시장 추종 은행. 추종 은행은 그냥 뭡니까? 외환 거래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포지션만 보유하는 은행.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 은행들은요, 바로 외국한 은행 중에서 시장 추종자입니다. 시장 주도자는 어떤 은행이냐? 예를 들면 외환은행의 경우입니다. 외환은행. 이거는 외환은행은 실제로 외환 시장에 참가해서 딜러들이 외환 거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한다. 위에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실제로 외환은행은 외환 시장에 참가해서 딜러들이 외환 포지션을 보유하는데 경남은행, 부산은행, 이런 지방은행들은 그런 어떤 기능을 못합니다. 시장 추종자입니다. 추종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환 포지션을 보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환 포지션 관계 공부를 여러분 아직 했는가 모르겠는데, 환 포지션이라면 이제 은행들이 하루에 영업을 한 이후에 외환의 매입량이 정해지죠. 그래서 매입량이 맞느냐, 매도량이 맞느냐, 그러면 매입량이 같아야 따라서 포지션이 매도 초과 포지션, 매입 초과 포지션. 즉 매도를 많이 했으면 매도 초과 포지션이고
매입을 많이 샀으면은 매입초과 포지션, 많이 팔았으면 매도초과 포지션이죠.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환 거래를 막 하면은 사고 팔고 했을 거 아닙니까? 고객하고. 그러면 많이 샀으면은 매입 초과 포지션, 많이 팔았으면 매도 초과 포지션. 그거를 보유하면은 환 리스크가 발생해요. 매도 초과나 매입 초과는 환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그럼 그 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냐? 매도 초과를 매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은행이 문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디에 되느냐? 외환시장에 가서 매도 초과면 뭡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좀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 초과는 많이 샀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죠. 그걸 어디에? 24시간이 열리는 외환시장에 가서 그 환 포지션을 조절한다. 그거는 바로 외국한 은행 중에서 시장 추종자의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지방은행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런데 시중은행 중에서도 시장 추종 은행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 주조 은행은 어디냐? 외환은행이다. 외환은행은 실제로 외국한 시장에 가서 외환 매매 거래를 일으켜서 환차익을 발생시킵니다. 그 외환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외국한 은행 중에서 시장 주도 은행과 시장 추종 은행이 있는데, 주도 은행의 대표적인 것은 외환은행이다. 시장 추종 은행의 대표적인 것은 포지션만 보유하지, 그 포지션 조정만 하지 실제로 외환 거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방은행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사실 추종자 은행이 많습니다. 외환 거래를 하지 않는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객입니다. 고객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라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고객이라는 것은 기업체, 또 일반 개인, 즉 무역업자, 그 다음에 뭐 개인, 실수요자 개인, 법인, 이제 이런 기업들, 큰 고객은 무역회사, 정유회사, 운송회사, 여행사, 보험회사,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큰 기업들, 이게 이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한 은행에서의 거래는 이 외국한 은행 간 거래가 90%다. 그 외에 뭡니까? 요 고객들이 하는 거래가 한 10%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고객의 외환거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실수 거래로 실제 거래상의 목적은 환리스크 방지 목적. 이게 큽니다, 사실. 환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이제 투기 거래로 아까 얘기한 환차익. 그런데 기업이나 개인은 이 환차익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우리 개인들이 이익 본다는 게 쉽지 않다 이야기하죠. 왜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워낙 그 포지션이 크고 굉장히 민첩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사실은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외환시장에도 이 개인이나 이 기업들, 일반 기업들은 사실은 쉽지 않다. 즉, 은행 간 거래, 외국한 은행들의 어떤 외환 거래 때 이익을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고객은 그런 거다. 세 번째,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바로 외국한 은행의 소위 말하는 그 참가자다. 외환시장의 참가자다.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어딥니까? 한국은행. 미국은 FRB. 그 다음에 뭐 다른 은행들. 그 나라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그런 은행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참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외환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해야 뭡니까? 환율 관계가 있거든요. 환율을 안정시키고 환율과의 관계, 이런 그 외국한 거래를 통해서 환율 거래, 환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 운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거래, 또 국제 거래와의 어떤 외환 거래, 그 서로 협력, 협조,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반드시 외환시장에 참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외환 브로커와 딜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딜러라는 것은 외환 거래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환은행에 가면은, 한국 외환은행 가면은 딜링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딜러들이 있다. 그 이제 외국계 은행들은 대부분 이 딜러들이 내가 아까 그랬죠. 24시간 은행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다. 우리나라 지방은행들은 딜러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했죠.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외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환 포지션만 조정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외환 브로커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딜러들이 하지 않고 이 브로커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브로커. 그래서 이 브로커는 외환 중개인이죠. 그래서 은행 간의 외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외환 브로커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외환 브로커가 한 15개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외환 브로커가 한 5개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와 딜러의 차이점은 뭐냐면 딜러는 자기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딜러는 외환 거래를 통해서 환차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포지션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외환 브로커는 그런 일을 못하고 단지 외환 시장에 좋은 정보를 외환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외환 브로커는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브로커와 딜러의 차이점 금방 내가 뭐라 했습니까? 외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외환 거래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외환 브로커는 수수료만 얻어먹는다. 수수료만 받는다. 그래서 브로커는 많은 수의 지능과 그래서 브로커는 뭔가 정보를 외환 시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고 첨단의 어떤 통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외환 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딜러는 뭡니까? 딜러는 실질적으로 딜링룸에서 뭡니까? 바로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딜러는 판단력, 그 다음에 기지, 재빠른 기지, 그 다음에 영어 실력, 그 다음에 분석력, 그 다음에 국제 감각과 품위, 이런 거를 겸비한, 그래서 외환 딜러라면은, 뭐 이거는 대단한 거죠. 뭐 또 연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의 딜러는 뭐 수천억을 이렇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 수백억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뭐 월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있던 은행에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뉴욕 지사장을 하면서 딜러를 했는데 이 외환 딜러를 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그 엄청난 손실을 은행에 입혔어. 그래서 바로 그 지사를 폐쇄하고 바로 외환 딜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딜러는 그 역할이 크다는 거죠. 은행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딜러는 굉장히 기지도 판단력도 영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국제적인 언어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석, 감각, 품위. 자, 여기 품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뭐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그 할 때는 품위가 있어야겠죠. 품위. 그런 겸비한 사람이 바로 딜러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밑에 보면 딜러와 브로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딜러는 자신의 유형과 개선으로 포지션을 보유한다. 브로커는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딜러는 변동으로 매매 이익을 추구하고 이 브로커는 그걸 안 하니까 변동 위험이 없죠. 그 다음에 딜러는 투기 거래를 하고 브로커는 수수료만 있다. 투기 거래 못한다. 시장을 개시하지 못한다. 시장 개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꼭 기억을 딜러와 브로커의 차이를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딜러가 외환은행 같은 데는 딜러가 있습니다. 외환 딜러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행 딜러가 아까 없다고 했죠.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딜러, 저도 그 거래를 공부를 한 6개월 연수를 받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외환의 선물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주요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 외환 시장은 극동, 중동, 서유럽, 북아메리카 한 세 지역으로 극동 및 중동, 서유럽, 즉 영국 이쪽 서유럽, 북아메리카, 미국을 비롯한 북아메리카, 바레인, 뭐 홍콩, 싱가포르 있는 극동 및 중동, 그죠? 극동은 동경, 홍콩, 싱가포르 중심이고 중동은 바레인이죠. 서유럽은 런던, 프랑크푸르트, 치리, 파리, 북아메리카는 뉴욕, 시카고,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눈다. 세계 외환시장이. 그래서 이 외환시장들이 24시간, 우리서 앞에서 특징을 이야기했죠. 24시간 시장이다.
자, 달러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이 통화로 통용이 되고 있다. 세계 제1의 기축 통화다.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뭡니까? 유로화다. 유로화. 유로화고, 그 다음이 엔하고. 이제 최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의 위안화도 하나의 기축 통화로서 이렇게 2년 전에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에 와서는 이 달러의 역할이 많이 약화됐죠. 달러.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뭡니까? 자국 이기주의라는 그런 어떤 경제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은 많이 악화되었다,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3대 외환시장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뉴욕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은 가장 큰 외환시장이고 활발한 외환시장이고 규모나 상품의 다양성 내에서 세계 제1의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 2년 안에 제가 뉴욕 그 외환시장 월가에 한번 갔다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도 갈 수 있는 제가 그런 큰 어떤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 유럽 금융시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유럽 시장보다는 늦게 발전했으나 70년대 변동환율제 시행으로서 발전했다. 그래서 이 변동환율제가 되어야 그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한차 이익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뉴욕 시장은 오전 7시 30분에 개장해가지고, 이 시간이 런던 시간 낮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환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낮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런던 외환시장은 가장 오래된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이 관리하에 그 전 세계 외환시장의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런던 외환시장은 사실은 가장 먼저 형성된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런던 시장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유가 런던의 시간대 아시아, 중동, 뉴욕, 미주 그 시간대 중간에 런던 외환시장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 없는데 이제 동경 세 번째 시장이 동경 외환시장입니다. 동경 외환시장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시장인데 일본이 사실은 한 그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후에도 굉장히 경제 발전이 급성장했죠. 그래서 그 발전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경 외환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지금 동경 외환시장 제가 동경에 가서 아무리 뉴욕이나 런던 외환시장부터 그런 어떤 시장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 동경 외환시장은 뉴욕, 런던 외환시장과는 좀 다른 그런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동경 외환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다. 그 3대 외환시장 중에 하나다. 그럼 여러분 한국은 그럼 외환시장이 왜 없느냐? 외환시장 자리가 있을 수 없죠. 왜냐? 우리 한국의 원화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기축통화가 아닌데 무슨 시장이 외환시장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그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중국이 한 2년 전에 이제 위안화가 이 기축통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지금, 유일하게 금융시장을 지금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의 갈등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빨리 금융을 개방해라, 외환시장을 개방해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어떤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외환시장을 개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이 외국의 자본에 지배되듯이 중국의 금융은 바로 미국의 자본, 외국의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금융이 외국의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금융이 자기 나라의 뭡니까? 효력이라고 그랬잖아. 자기들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그 혜력을 제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외국 자본이 지배를 하면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처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국가 경제가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 압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어떤 정책을 써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무역 갈등 중에서 중국이 굉장히 고소한 게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 환율 제도를 변경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꾸준히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중 무역의 갈등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모티브, 모방 이런 문제, 그 뭐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거를 미국에서 이제 그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금융의 개방, 외환시장의 개방.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위안화를 기축통화한 것도 바로 그런 기축통화가 되어야 외환이 자유화된다. 그럼 외환이 자유화되면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모든 금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거의 은행이 망했듯이 중국의 은행도 망할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은행이 외국계 은행에게 잠시 합병당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중국의 금융의 지배력이 정부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쨌든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는 걸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의 금융은 아직도 폐쇄적인 금융이다. 환율도 고정환율 제도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못 보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돈을 마음대로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 송금이 안 됩니다. 왜? 자유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돈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는 기업인들은 1인당 얼마씩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나오는 참 우리나라 1990년 이전의 모습과 똑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 과연 세계 미국을 대적할 경제국가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저런 금융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완전히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 되면 이 땅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중국의 대외 개방, 금융시장의 개방,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어떤 금융시장으로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동경 외환시장이 아니라 상하이, 베이징 외환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때는. 왜냐? 개방되면 중국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큰 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꼭 해라. 중국어를 여러분 꼭 해야 된다. 10년, 20년 뒤에는 중국이 개방되면은 중국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를 꼭 배우라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옛날부터 했습니다. 저 역시도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국제 글로벌 시대에서는 외국어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저는 일본어는 좀 합니다. 일본에 가서는 제가 뭐 어디를 가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여러분이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잘 챙겨서 건강한 신체 속에서 여러분이 지내야만이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내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